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상 회복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위중증 환자 숫자를 보시면은 2일 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위중증 환자 35명이 증가를 해서 46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5명에 사실 그날 돌아가셨던 분이 14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포함하면은 그날 최소한도 49명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제 위중증에서 다시 또 준중증 정도로 내려간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늘어서 460명을 기록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중증 환자가 13분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도 21분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합치면은 거의 지금 어제 최소한도 34명의 위중증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473명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그 증가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빠른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중증 환자는 한동안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중증 환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그 높은 예방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주의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피해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위중증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질병관리청이 그 발표한 자료에서도 보시면은 예방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의 위중증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60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 미완료자가 60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 위중증으로 가는 게 18.6%거든요. 거의 5명당 1명인데 예방접종 완료자는 1%입니다. 100명당 1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감염으로 일부 연결이 많이 되면서 위중증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도 일부 지금 돌파 감염이 되면서 이제 미세하나마 이렇게 지금 위중증으로 가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또 하나는 60대는 예방접종 완료하면 위중증으로 가는 게 1%지만 80대는 예방접종 완료해도 한 5% 정도는 위중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궁금한 게요.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위중증까지 가는 경우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보통 저희가 이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예.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의 그 코로나19 지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그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확진자 유지의 정보를 제공을 하던 거를 지금은 위중증 환자, 확진자, 사망자 예.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의 증가가 저희가 10월 중순까지 계속 감소를 하다 10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2주 뒤인 이제 11월 초부터 급격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됐고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난 추세니까 위중증 환자도 이제 보름 뒤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2주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게 지금 반영이 되는 예. 거고요. 지금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다시 또 2주 뒤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들이 위중증 환자가 당분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10월 중순부터 있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늘어난 환자가 지금 반영이 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환자들에 대한 위중증 환자는 11월 중순 말부터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수리연구소에서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예측을 11월 18일 날 531명, 12월 1일 날 거의 865명까지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800명 정도까지 가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감당 가능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규모가 어디까지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을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5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러 선진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방접종률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대략 한 예방접종률 80% 정도일 때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비례를 보게 되면 대략 한 매일 1,000명 남은 한 150명 정도의 누적 위중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5천 명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게 한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 거라서 그 정도가 저희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생기고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에크모라든가 이런 장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가용 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뭐 확진자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워낙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되면은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경우 수도권만 딱 한정해서 비상계획을 발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에 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을 할 시점에도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저희가 적용했었던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에 거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를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만 거의 지금 2,000명 나왔거든요. 2,001명 나왔습니다. 서울이 999명 나왔고 경기 인천을 포함하면 2,00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상계획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 지금 당장 위중증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도 이제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의 그 가용률이 그래도 한 40%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40% 정도 남아있는 가용 병상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방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은 지금 환자 발생이 계속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 가용 병상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거의 지금 7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가 대부분 중환자 병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적어도 병상 점유 기간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 되거든요. 빨리빨리 이게 치료돼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0%만 차도 사실은 저희가 주의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위중증 환자는 좀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참 어렵게 이제 일상 회복의 첫 단계를 뗐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참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연말이 좀 걱정되는 게요. 요즘에 뭐 코로나로 꾹 참았던 걸 터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보복 소비도 한다 그러고 요즘에는 또 보복 음주라 그래가지고 술 약속이 줄줄이 잡힌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래서 좀 더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러 조치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사실은 우려됐던 부분이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연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점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모임이 많고 그리고 음주 약속이 많은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챙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마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또는 뭐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한 주의 이런 것들이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밤 12시 이후까지 계속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분명히 방역의 문제가 생길 술잔도 가능성이 돌리는 분들이 있고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닐까 혹시 싶습니다. 술을 마시면요, 교수님. 술 마시면 면역력이 좀 더 떨어져서 코로나도 더 잘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감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술자리에서 마스크를 끼고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모은 소식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수 임창정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동료 연예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서 연예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런 경우에 결혼식장에 있었던 뭐 하객이나 신랑 신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의 그 위험도 평가를 하고 나서 아마 검사를 받는 명단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분명히 노래를 부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말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말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그 연구부 결과 보고에 따르면은 1시간 정도 성가대 연습을 한 그러한 대략 한 60명 정도의 그룹에서 거의 90% 이상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을 멀리까지 퍼뜨리는 행위이다 보니까 예. 사실 노래방 안에서의 그 노래방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좀 엄격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식장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그 분과 그 다음에 다른 하객분들과의 거리라던가 또는 환기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예. 자세하게 결정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일단 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워낙 많은 양의 비말을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사 대상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요. 확진을 받았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확진을 받았을 텐데 확진 전날이면 전파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코로나19의 그 무증상 상태에서의 전파는 보통 증상 발현 2일까지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은 그 일부의 경우에서는 증상 발현 4일 전에 또 4일 전에 네, 4일 전에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증상 발현 전 또 증상 발현 직후가 제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아마 바로 전날 그 증상 발현하기 바로 전날 예. 노래를 부르셨다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검사를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일로 연예계도 비상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큰 확산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